신태섭은 올해로 72이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처음 몇 년은 허전함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간단히 식사를 준비해 먹었다. 저녁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공원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집에 돌아와 책을 읽곤 했다. 건강검진 결과도 늘 양호했고 혈압약 하나 외에는 먹는 약도 없었다. 자식은 둘이었다. 장남 신도영은 올해 45으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며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다. 명절 때도 얼굴 보기가 어려웠다. 딸 신혜정은 42로 결혼해서 시댁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녀 역시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일이 뜸했다. 가끔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다. 태섭은 섭섭하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 태섭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빛이 아파트 베란다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건강하니까 애들이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닐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프지 않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 이상해지면 어떻게 반응할까? 진짜로 걱정해줄까? 아니면 귀찮아할까? 태섭은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결심이 섰다. 치매인 척해보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아픈 척하기엔 병원 검사 결과가 걸림돌이 될 테고 그렇다면 애매하게 정신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좋았다. 약속을 잊고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말을 헛갈리게 하면 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태섭은 일부러 냉장고를 열고 리모컨을 넣어두었다. 그리고 한참 후 거실에서 리모컨을 찾는 척하며 혼잣말을 했다. 분명 여기 뒀는데 이상하네. 어디 갔지? 그는 소파 쿠션을 들춰보고 신발장도 뒤적거렸다. 결국 냉장고를 열었을 때 리모컨을 발견하고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다. 내가 왜 이걸 여기에?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실제로는 기억이 또렷했지만 표정만큼은 진짜 당황한 사람처럼 지었다. 며칠 후 도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 도영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태섭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도영이. 아, 도영이구나. 잘 지낸다.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아버지 목소리가 좀 이상하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런데 너 지금 어디 사냐? 도영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을 잃었다. 아버지, 저 3년 전부터 계속 같은 곳에 살고 있잖아요. 강남구요. 아, 그래. 강남이었지. 태섭은 일부러 말끝을 흐렸다. 요즘 내가 좀 깜빡깜빡해서 말이야. 아버지,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태섭은 짐짓태연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태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도영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그는 메모지를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다. 도영 전화. 주소 모른 척함. 반응 당황. 걱정 30%. 일주일 후 태섭은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서 지갑을 꺼내다가 멈칫했다. 아줌마 미안한데. 내가 뭘 사러 왔더라. 주인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방금 라면이랑 우유 담으셨잖아요. 아, 그래. 맞아. 태섭은 어색하게 웃으며 계산을 마쳤다. 슈퍼를 나오면서 그는 가슴이 조금 답답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피곤한 일인지 몰랐다. 그날 저녁 혜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슈퍼 아주머니가 아빠 좀 이상하시다고 전화하셨어요. 괜찮으세요? 태섭은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했나 보다. 하지만 혜정은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태섭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치매 환자 증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정말 아프면 애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태섭은 계속해서 연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창밖으로 어둠이 깔렸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태섭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슈퍼 아주머니가 혜정에게 전화한 지 사흘 후 도영이 아버지 집을 찾아왔다. 토요일 오후였다. 태섭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는 척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도영이 서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아버지, 저예요. 누구지? 태섭은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고 도영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 도영이잖아요. 아들. 도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다. 아, 도영이구나. 들어와. 태섭은 천천히 몸을 돌려 거실로 향했다. 도영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먼지가 약간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덜 된 그릇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일부러 그렇게 해둔 것이었다. 도영은 소파에 앉으며 말을 꺼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동네 사람들이 다 말하던데.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그냥 나이 먹으니까 그런 거지. 태섭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러다 큰일 나요. 혼자 사시는데 가스불이라도 잘못 켜놓으시면 어떡하려고요? 도영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요양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태섭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요양병원이라니. 아직 멀쩡한 사람을 시설에 보내겠다는 소리였다.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요양병원? 그게 뭐냐? 아버지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간호사들도 있고 밥도 다 해주고. 도영은 마치 좋은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보였다. 나는 여기서 살 거다. 태섭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오잖아요. 혜정이도 마찬가지고. 도영은 시계를 힐끗 보았다. 오늘도 사실 급한 미팅 미루고 온 거예요. 태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영은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서며 말했다. 일단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군데 알아볼게요.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했다. 태섭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밥은? 도영은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다. 저 바빠요, 아버지. 다음에 올게요. 문이 닫혔다. 태섭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다. 그는 메모지를 꺼내 적었다. 도영 방문. 요양병원 언급. 체류 시간 15분. 진심 0%. 그날 저녁 혜정이 전화를 했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혜정이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가방 안에는 반찬통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글썽였다. 아빠. 혜정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태섭은 당황스러웠지만 딸의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왜 그러니, 혜정아? 태섭은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 많이 힘드시죠? 혜정은 눈물을 닦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상한 음식들을 버리고 새로 가져온 반찬을 정리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과 방을 청소했다. 태섭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혜정은 청소를 마치고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빠, 제가 앞으로 자주 올게요. 매일은 못 와도 이틀에 한 번은 꼭 올게요. 그래. 고맙다. 태섭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혜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병원은 가보셨어요?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은 괜찮아. 나 안 아파. 태섭은 손을 빼려 했지만 혜정은 더 꽉 잡았다.
아빠. 혜정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한테 말 못하는 다른 건 없지? 혹시 뭔가 힘든 거 있으면 말해줘요. 태섭은 순간 가슴이 뜨끔했다. 딸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재빨리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없어. 그냥 요즘 머리가 좀 멍하다. 혜정은 한숨을 쉬며 아버지의 손을 놓았다. 알았어요. 근데 아빠, 오빠가 요양병원 얘기했다면서요? 그래.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아직 일러요. 아빠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섭은 딸을 바라보았다. 혜정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그는 문득 아내가 살아있을 때가 떠올랐다. 혜정은 어머니를 닮았다. 그날 이후로 혜정은 정말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왔다. 밥을 차려주고 청소를 하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반면 도영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버거워했다. 전화를 해도 늘 요양병원은 생각해 보셨어요? 라는 말로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태섭은 메모지를 꺼내 지난 2달간의 기록을 정리했다. 도영의 방문 횟수는 단 2번. 통화 시간은 평균 3분. 반면 혜정은 26번 방문했고 매번 2시간 이상 머물렀다. 태섭은 메모지를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그가 알고 싶었던 답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태섭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슬슬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건가.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조금만 더 지켜보기로 했다. 자식들의 진심을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 3달이 흘렀다. 태섭의 연기는 점점 더 정교해졌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그를 보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신 선생님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 그러게, 예전엔 그렇게 또렷하시던 분이.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태섭은 그럴 때마다 미안하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다짐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섭은 서재 서랍을 뒤지는 척하다가 집 등기부등본과 통장을 거실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그것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침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혜정이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반찬통을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빠 왔어요. 혜정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탁자 위의 서류들을 보고 멈칫했다. 아빠, 이게 뭐예요? 태섭은 서류를 손으로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누구 거였지? 혜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와 서류를 집어들었다. 등기부등본이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 증서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이건 아빠 집 서류예요. 우리 집. 아, 그래. 태섭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류를 다시 바라보았다. 근데 이걸 왜 꺼내놨지?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혜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다시 넣어둘게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태섭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혜정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아버지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다. 태섭은 그 표정을 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그는 계속 연기를 이어갔다. 일주일 후 도영이 갑자기 아버지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일찍 오전 10시쯤이었다. 태섭은 마가침 식사를 마친 참이었다. 도영은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아버지, 오늘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태섭은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다. 도영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대로 가다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문제? 태섭은 천천히 물었다. 아버지가 지금 상태로 계속 가시면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재산 관리가 복잡해져요. 도영은 마치 변호사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준비라니. 태섭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집을 제 이름으로 옮겨놓는 게 안전해요. 증여세도 지금 하면 절세할 수 있고요. 도영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태섭은 서류를 바라보았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다. 그는 침묵했다. 도영은 조금 불안한 듯 말을 이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 될 거잖아요. 그냥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혜정이는 아냐? 태섭은 조용히 물었다. 도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혜정이는 결혼했잖아요. 시댁 재산도 있고. 저는 사업도 해야 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태섭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좀 생각해 볼게. 아버지, 빨리 하셔야 해요. 나중에 더 복잡해지면. 도영은 재촉했지만 태섭은 고개를 저었다. 나 지금 머리 아파. 다음에 얘기하자. 태섭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도영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챙겼다. 그날 저녁 혜정이 다시 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눈치챘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태섭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중얼거렸다. 오늘 도영이가 왔었어. 오빠가요? 무슨 일로요? 집을 자기 이름으로 옮기자고. 태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정은 순간 얼굴이 굳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요? 오빠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서류도 가져왔어. 태섭은 탁자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도영이 두고 간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혜정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정말 아니야. 그녀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요. 지금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아빠는 아직 멀쩡하시잖아요. 태섭은 딸을 바라보았다. 혜정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아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빠가 뭐라고 하든 아빠가 결정할 일이에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정은 한참 동안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다. 둘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혜정이 돌아간 후 태섭은 메모지를 꺼냈다. 그는 천천히 적었다. 도영집 증여 요구. 혜정 눈물과 분노. 결론 인간은 상황에 따라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쓸쓸하게 웃었다. 이제 그가 알고 싶었던 답이 완전히 명확해졌다. 욕심과 사랑의 차이. 그것이 바로 자식들 사이의 간극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태섭은 결심했다. 이제 그만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그는 도영과 혜정 모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다. 도영은 바로 답장을 보냈다.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태섭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혜정은 알았어요, 아빠. 갈게요 라고만 답했다. 토요일 오후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도영과 혜정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태섭은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셨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눈빛도 또렷했다. 혜정은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도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갑자기 부르시다니. 태섭은 찻잔을 내려놓고 두 자식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내가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도영은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다. 태섭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내 정신 멀쩡하다. 치매 같은 거 없다. 다 보고 있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도영은 눈을 크게 떴고 혜정은 입을 벌린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도영이 먼저 반응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치매인 척했다. 일부러. 태섭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단했다. 물건 엉뚱한 데 두는 것도, 말 헛갈리는 것도 다 연기였다. 도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가 우리 시험한 거예요?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지.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알고 싶었다. 누가 나를 진짜 걱정하는지, 누가 재산 때문에 오는 건지. 도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멀쩡한 사람이 치매 연기를 했다고요? 저희를 속인 거잖아요. 속인 게 아니라 지켜본 거다. 태섭은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아프면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요? 결론이 뭔데요?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었다. 태섭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도영아, 너는 내가 아프다는 소리 듣자마자 요양병원 얘기부터 꺼냈지.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집을 내 이름으로 옮기자는 서류까지 들고 왔고. 그건, 도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건 아버지를 위한 거였어요. 도영은 변명했다.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태섭은 씁쓸하게 웃었다. 너는 내 아버지 걱정보다 내 재산 걱정이 먼저였어. 도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태섭은 이번엔 혜정을 바라보았다. 혜정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혜정아. 태섭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너는 달랐다. 매일같이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내 곁에 있어줬지. 아빠. 혜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빠, 제발 그러지 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태섭은 딸을 끌어안았다. 혜정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미안하다.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몰랐을 거야. 누가 진짜 날 사랑하는지. 혜정은 아버지 품에서 울먹였다. 아빠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자식들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태섭은 말을 이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너희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하지만 내가 아프면 달라지지. 그때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야. 도영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저는 나쁜 아들이고 혜정이는 착한 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없다. 태섭은 도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만 너한테 묻고 싶다. 너는 언제부터 아버지보다 돈이 먼저였냐? 도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태섭은 계속 말했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키운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혜정은 여전히 아버지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요. 제발. 그래, 안 한다. 태섭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알았으니까. 도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저 갈게요.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태섭은 그를 붙잡지 않았다. 도영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실망했어요. 나도 실망했다. 태섭은 조용히 말했다. 도영이 나간 후 거실에는 태섭과 혜정만 남았다. 혜정은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아빠, 오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은 변한다. 태섭은 말했다. 특히 돈 앞에서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태섭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생각했다. 이 연기가 옳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안다. 누가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지. 진실이 밝혀진 지 사흘 후 태섭은 다시 도영과 혜정을 불렀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함께였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태섭의 집에 도착했다. 거실에는 다시 세 사람이 모였다.
도영은 이번에도 불편한 표정이었고 혜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태섭은 소파에 앉아 두 자식을 바라보았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간단하다. 내 유언장을 공개하려고. 도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유언장이요? 아버지, 아직 그럴 때가. 언제가 그럴 때인지는 내가 정한다. 태섭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그는 김 변호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신태섭님의 유언장입니다. 작성일은 지난달 15일입니다. 김 변호사는 봉투를 뜯으며 말했다. 유언자의 요청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도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혜정은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천천히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나 신태섭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나의 장남 신도영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남기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도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김 변호사는 계속 읽었다. 둘째, 나의 전 재산은 딸 신혜정에게 상속합니다. 여기에는 본 아파트, 예금, 주식, 그리고 기타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혜정은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셋째. 김 변호사는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이 결정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 노후를 진심으로 지켜준 사람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재산이 아닌 사랑을 먼저 생각한 사람에게. 침묵이 흘렀다. 도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 저는 아들이에요. 장남이고요. 장남이면 뭐가 달라지냐? 태섭은 차분하게 물었다. 너는 내가 아플 때 요양원부터 알아봤고 재산 서류부터 챙겼어. 그게 아들의 도리냐?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도영은 말을 더듬었다. 너를 위해서였지. 태섭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몇 달 동안 지켜봤다. 너는 단 한 번도 진짜로 나를 걱정하지 않았어. 도영은 주먹을 쥐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혜정이만 특별 대우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 대우가 아니다. 태섭은 조용히 말했다. 당연한 결과야. 혜정이는 매일같이 나를 돌봤어.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내 말벗이 되어줬지. 너는 뭘 했냐? 도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혜정을 노려보았다. 너 이거 다 알고 있었어?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빠. 나도 몰랐어. 아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 태섭은 딸을 바라보았다. 혜정아,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돌봤어.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런데 도영이는 달랐지. 그 차이를 내가 보상하는 거야. 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바빴던 거예요.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 바쁜 건 핑계다. 태섭은 말을 끊었다.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는 시간을 내는 법이야. 도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인정 못해요. 그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마음대로 해라. 태섭은 담담하게 말했다. 법은 내 편이야. 유언장은 완벽하게 작성됐으니까. 도영은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거실에는 다시 태섭과 혜정, 그리고 김 변호사만 남았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장남분이 이 일을 제기해도 번복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가 떠난 후 혜정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빠, 이러지 마요. 오빠랑 나눠 가질게요. 전부 다 제가 가지면. 오빠는 어떻게 해요? 걱정 마. 태섭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도영이는 사업도 하고 돈도 있어. 내가 가져야 돼. 너는 나를 돌보느라 많은 걸 희생했잖아. 하지만
혜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혜정아. 태섭은 딸의 손을 잡았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남기고 싶은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야. 내가 나한테 보여준 그 마음 말이다. 혜정은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한 달 후 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한 태섭과 혜정은 오후 햇살 아래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다. 태섭은 찻잔을 들며 딸을 바라보았다. 혜정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빠 행복해요? 혜정이 물었다. 그래.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바람이 불어왔다. 코스모스 꽃잎이 살랑거렸다. 태섭은 생각했다. 치매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이 없는 가족이었다.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은 끝까지 곁에 남아준 사람이었다. 그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태섭과 혜정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